존경하는 대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과 모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1996년도 오정환 생가 표지석을 세우면서 오정환 시인의 문학적 성과를 재조명하고 시인을 기리기 위해 시작한 오정환 문학제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렵게 시작해온 오정환 문학제가 해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 오면서 매년 발전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생가가 복원되고 작은 공간이 남아 오정환 문학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오정환 문학제와 오정환 문학상을 추진하면서 널리 홍보도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시인분들과 관광객들이 이곳 오정환 문학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30회 오정환 문학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첫 순서로 한국 근대시의 큰별 오정환 선생의 영혼을 기리고자 합니다. 짧지만 치열했던 생애 속에서 선생께서는 고향 고운을 품은 애정과 시대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목소리로 한국 문학사에 빛나는 별이 되셨습니다. 그의 언어는 고향의 산천에 스며 있고 그의 열정은 오늘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생의 넋을 이루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시와 문학의 힘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정환 선생의 영혼이 이 땅의 하늘 아래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정환 선생님 생가 주변을 정화를 시키고 이제 연주자들이 오정환 선생님 혼을 맞이하는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갈고 쇠잔한 등 잡일이 어려울 때 톱대든 족것을 삼고 한대 띄우면 여기서 굴뚝입니다. 들으셔서 굴뚝 그리고 한시 홍시 세번 여기 안 나오면 제가 여기다가 이거 옆에 따로 쓰셔요. 네, 따로 쓰셔요. 따로 쓰셔요. Ủa chị, ở đây là mình ghi tên tiếng Nhi, tiếng Việt bên đây tiếng nào hả? 어떻게 쓰는 거요? 잘 썼어, 잘 썼어. 어떻게 써? 내 이름 쓰면 되지. 잘 썼어, 잘 썼어. 여기 주소, 집 주소. 주소는 패스도 되는데 전화번호.
작성 시간과 그리기 시간은 1시간입니다. 몇 시간이요? 네. 그리고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글은 시제, 즉 제목에 맞게 쓰고 그림은 나누어서 가득 무장한 시를 읽고 그려야 합니다. 대회 장소는 집에 가셨나요? 어디서 쓸까요? 네, 문학관 내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너 앞으로 가. 근데 몇 분 드시는 거야? 아 맞잖아. 짧아요. 더 작은 거. 아니 저것처럼. 재밌다. 오장환 시인에 대한 프로필 같은 것일 텐데요. 너무나 잘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은에서 회인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안성으로 이사를 가서 살다가 서울에서 사셨겠죠. 그러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보은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만 아마 시인은 스스로를 보은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은과 회인이 합쳐진 것이 1914년이기 때문에 나는 회인 사람 이런 식의 아마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만한 그런 편이죠. 제가 다루는 그 시, 사조처럼 활용한 시들은 대체로 나 사는 곳이라고 하는 47년도에 나온 이 시집에 나오는 작품들,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제가 그 연구사를 살펴보니까 오장환 시인의 시에는 고향이라는 그 말이 그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데 대체로 이제 특정한 시점에 가서 다음번에 발표하실 박 선생님의 표현에 의한 중기시에 이르러서 어떤 현실적인 공간에 가까워진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향토적인 서정이 두드러진다고 대체로 평가되고 있어요. 현실적인 공간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거기가 어딘지 저는 이제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가 어딜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장을 검토한 시죠. 그래서 시인이 남긴 시라든지 또 산문, 그 당시에 신문이라든지 진짜 열차표, 시간표까지 이렇게 살펴가면서 나름대로 그분의 시를 또는 삶을 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가 살던 시대라든지 그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한 많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일일이 말씀드릴 겨를은 없고요. 봄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석은 맑은 미설에 촉촉이 젖어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끝없이 더듬어 새벽 안개 자욱한 산길을 가면 거기 온갖 꽃피는 장비물에 무덤은 붕붕 솟아납니다. 수소로 강물이 흘러가는 동과 같은 것이 공동묘지다. 수 없는 고향 사람이나 낯선 행자의 참
주소로 하는 말은 밤낮으로 이런 뜻입니다. 밤낮으로 강물이 흘러가는 동과, 밤낮으로 흘러가는 동과, 공동묘지.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나의 뉘우침의 거짓이었다면 그것은 정녕 졸업식이라 그와 같은 운이었다. 행랑 뒷거리마다 껌파는 수영딸의 붉은 골 슬프디 슬픔 초밤 하늘이여 안개 자욱한 이슬 빚었는 푸지 닫혀진 공원의 쇠문 앞에서 너가 한결같아라. 그 뒤에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이제 강물이라든지 공동묘지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시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또 조합하면서 여기가 어딜까? 제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30년대 후반에 나온 안성 지도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성 지도에 여기 이제 그 안성천이 흘러가는 곳이고요. 여기가 시인이 살던 집입니다. 시인이 살던 설이 130몇 번인가 하여튼 그 거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상가로 바뀌어서 무게의 필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공동묘지, 강물, 공원, 강물 등의 시어가 있으니 그런 게 있는 게 어디냐? 요즘에 이제 가장 뚜렷한 것이 이제 공원일 텐데 공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야 흔하지만 1930년대 공원이라고 하는 건 아주 드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일제 시기에는 문중산이라든지 이런 데 무덤을 못 쓰게 하고 공동묘지를 이제 공동묘지에 묻도록 강요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안 묻히려고 하죠. 거기에 그야말로 낯선 행렬병자들이랑 묻히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공동묘지에 그 무덤을 쓸 수 있게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인프라를 깔고 애를 씁니다. 그런 거 아니면서 이제 공원묘지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공동묘지가 여기 있었고요. 시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화장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고 요게 공원, 안성공원, 지금은 이제 낙산역사공원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요 낙산역사공원이 1916년에 이미 조성이 됩니다. 원래는 나무가 많고 뭐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뭐 울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성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안성 있는 안성공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추억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뭐 연애도 거기 가서 했을 것이고 뭐 피서도 거기 갔을 것이고 이런 것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보은에는 어디가 그럽니까요? 보은에는 뭐 법주산 하여튼 뭐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이제 가차원 데 있는 신의 한복판이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쫙 이제 밀집해 있던 곳이고 시인이 여기 살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00~5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 속에 이제 그 무덤의 얘기가 나오다가 공원의 얘기가 나오다가 뭐 부지 닫혀진 공원의 철문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마 요런 그 이제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뭐 무슨 일 때문에 여기도 가보고 공동묘지에도 가보고 또 추억의 공간인 여기도 가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 이제 그 군청 건물을 여기다 짓는다고 해서 1920년대인가요? 안성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소중한 공원을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그 용도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막 데모도 하고 그래서 보존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인 것 같다. 회인 근처에는 공원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30년대 그 무렵에 만들어진 공원이 없어요. 쭉 올라가다가 성환, 천안이 찍어야지 이제 공원이 이제 몇 개 공원묘지 형식의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안성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가 1940년 4월 그 무렵에 이제 신문에 막 나오는데 그때의 이제 상황을 이제 잠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38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39년도에 이제 남만소고라고 하는 그가 운영하던 책방 겸 출판사에서 뭐 번쩍번쩍한 시집도 만들고
그리고 뭐 서정주 시인의 와사등 같은 것, 화사집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제 뻔하죠. 망한 거죠. 그거 갖고 돈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쫄딱 망해서 이제 이제 술도 먹을 데 없나 기웃거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의 한복판에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동 언저리에 살다가 저쪽에 거기 정릉 근처에 도남동으로 이사를 가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궁벽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때 자살을 꿈꾸기도 하고 자살하려다가 이제 뜻을 못 이뤘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벌밖에 없는 외투도 팔아먹고 전당포에 아끼던 성경책도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도망치던 일본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인과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의 동료였던 시인 임화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야야, 네 아들 얼마 전에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편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바로 귀국을 한 거고 고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찾았을 때 그야말로 그런 굉장한 어떤 그 슬픔 속에 있었다. 한 번도 돌봐주지 못한 자식이 죽었다. 한 번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향기 나는 꽃도 이제 한 번 갖다 주지 못하고 그 예쁘게 꾸미는 신발도 하나 사주지 못한 이 자식이 팽개친 자식이죠. 정식혼이라는 관계도 아니었으니까 그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게 산문에 남기죠. 그런 속에서 아마 고향 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리고 아마 이 무렵에 이제 뭐 회인도 가고 뭐 안성도 가고 그러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논문에다가 이거를 썼는데요. 성묘하러 가는 길. 이것도 역시 성묘하러 가는 길. 조상님 산소가 있는 곳. 그러면 이제 그 해조시 정봉파 산소가 쭈루룩 있는 안성의 진산이 근처겠지. 거기 할아버지도 큰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네 하면서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시에 나쁜 뭐 솔잎이 묻어타는 직한도 위에 아버님 산소로 가는 산소길은 붉은 흙이 옷에 되는 하면서 그 붉은 흙을 막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데 거치는 동네 비 앞에는 예전부터 불러있는 송덕비 아버지를 추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42년 구교라고 이제 적는데 사실 저 맨 뒤에 있는 그 언급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가 구교 그게 바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구교가 어딜까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구교 옛날이라고 하는 부자에다가 다리교자예요. 그래서 구교 해보니까 그런 지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성의 그 죽산면에 가면은 향교를 옮기면서 이제 향교가 있던 그 자리는 이제 구교동, 구교마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그 구교라고 아마 그 신문사에 있는 녀석이 잘못 활자를 뽑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 쓰던 애 거기 가갖고 하루 종일 기웃거리면서 손독비가 불러있을 만한 데가 어딘가 그리고 붉은 흙이 어딜까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뭐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을 이제 또 발표해달라는 이제 이번에 그 부탁을 받고 다시 이제 옛날에 쓴 거 읽어보니까 잘 생각도 안 나고 꿈을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괜히 그거 썼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딘고 보니까 회인면에 오동리에 사근다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명사전에 보면은 사근다리 지금 고속교가 있는 곳. 그런데 고속교는 오동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고성리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사전을 만드는 사람도 오동리에 가면은 사근다리가 있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의 고속교 있는 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잘 맞진 않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중앙이고요. 여기가 이제 회인의 복판이고요. 시인이 여기 살았죠. 여기가 용촌이고요. 거기 이제 오동리인데
여기가 이제 사근다리가 있는 곳, 지금의 이제 고속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고속교는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근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곳에 사근다리 지명을 조차합니다. 썩은 다리, 낡은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교라고 하는 말은 혹시 사근다리를 그 오시인이 좀 이제 유식하게 부교라고 쓴 것이 아닐까? 역시 이것도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추측인데 어쨌든 그런 추측은 굉장히 상상은 즐거워요. 그래서 아마 이 근처가 아닐까? 그래서 딱 여기다라기보다도 아마 이 근처에 다리가 생기면 그 동네를 또 사근다리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동네 이름을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그 동네를 그냥 사근다리 동네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또 이 근처를 막 이제 그 탐색을 했더니 지금은 여기 가면 이제 길상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 모양인데요.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봐서 지금도 이제 스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 길상암 바로 한 몇십 미터 앞에 오장환 시인의 아버지 오학근 소유의 논과 밭이 두 필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 지금도 고민입니다. 1901년경에 또 1913년경에 그 지역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보면은 오장환의 아버지 이름, 큰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버지 이름만이 이제 제가 찾아본 데에서 한 뭐 40여 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학근이 또는 오현근이 오 시인의 아버지인가 큰아버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확실한 어떤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족보에서도 뭐 잘 아마 기재가 끊긴 거 같고 그래서 그걸 아직 찾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오학근 소유의 땅이 두 필지 있는 걸로 봐서 혹시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으면 아마 여기에 가서 뭐 오동이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좀 산소를 쓰고서 여기로 내려와고 땅을 식히면서 이 시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칭적거리기 시작했을지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뭐 자질구레한 것들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시를 이해하는데 또 시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뭐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입장에서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쾌인의 그가 태어난 곳, 또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농사짓던 밭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거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었어요. 안성에 있는 그의 집자리 한번 가보는 거, 그리고 그의 그 낭만서가 있었던 그 책방을 열었던 그런 데서 한번 사진도 찍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시인의 가계를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쩌면 회인은 상당히 저는 이 글을 쓸 때 회인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썼거든요. 그리고 글을 마칠 때까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삶의 토대가 대대로 안성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 댁에 와서 잠시 머물러 살다가 다시 안성으로 돌아간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을 했는데 토지대장 같은 거를 두고 볼 때 아직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상당히 오래된 연원을 가진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그 부근에 해조씨들이 사세요. 그런데 파가 달라요. 파가 다르면 이제 그 확률이 좀 다르게 나가는데 이상하게 그 해조씨 정무공파에서 쓰는 그런 확률자를 쭉 따르는 그렇게 보이는 그 이름들이 지주들의 이름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제 찾아보면 좀 더 이제 시인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시간을 놓고 대충 맞춘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고 있는 소봄의 노래, 밤의 노래, 구름과 눈물의 노래, 절정의 노래, 길손의 노래, 또 그냥 노래, 사념의 노래 다 노래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시가 굉장히 몽타주라든가 판판적이고 단절적인 이런 이미지들만을 했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노래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저는 그 광우대 조윤복 교수님의 그 해석을 빌자면 보이지 않는 역사적 전망, 즉 보이지 않음은 어둠이죠.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 밤에 보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소리인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 밤에 더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그 소리, 미래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오장환의 준기 씨의 고향의 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전망이 없을 때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을 노래하는, 부를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한용운의 님은 침묵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님의 끝나지 않는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감싸고 돕니다. 그래서 노래로 님의 침묵을 대신하죠. 그 노래는 바로 이제 시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준기 씨의 노래들에 나오는 시어들을 보면 조금은 암울했었어요. 부정적이고. 그런데 비극적이었던 이 정서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는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 이런 것들로 바뀌는 것을 좀 저는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장환이 이 시기에 40년도에 본인이 생각하는 시에 대해서 생각을 밝힌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나의 시론이라는 주제로 밝힌 부분인데요. 이 구절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인용된 부분을 넘어서 오장환은 이제 조선의 시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시정신에서 조선의 시단에 폐단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몰두한 감상적인 시, 이게 조선시의 폐단이다. 그리고 신변장식적인 시들에 그쳐버린 것, 이게 조선시의 폐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시는 뭔가? 오장환이 생각했던 시다운 시는 여기 따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더 내려가셔서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이다. 집단적인 한 종족의 커다란 울음소리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장환이 생각했던, 자신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시,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시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이 어려울 때 시라는 것은 민족에 대한 울음소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장환이 이 노래라는 어떤 방식, 형식을 찾은 것은 바로 민족의 울음을 대신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초기 시에 탈양을 하면서 도시로 가서 또는 일본으로 가서 고향을 떠나서 그런 때 고향에 대한 그림을 보여줄 때 준기 씨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고향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 이 고향을 그려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이 오장환에게는 노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노래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바람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체적인 생명에 대한 그런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보여준 부분이기도 한데 고향 앞에서 원래 발표는 향토망경시라는 제목으로 발표됐지만 고향 앞에서로 바뀌어가지고 발표된 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겨울에 얼었던 흙이 눕고 그 다음에 강물도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초봄이 올 때 이 풀리는 이 강가에서 나는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주면 따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기차역에서 막차를 보내고 병든 역사를 전송하고 카인을 기다리던 오장환의 모습과 여기에서의 오장환의 모습은 어떤가요? 상당히 달라졌죠. 알 수 없던 타인인데 그 행인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따뜻하게 느끼는, 인정을 느끼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시적인 주체, 이 시인은 인정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장소, 공간이 고향인 거죠. 고향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저는
계속 앞으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더 밝히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장환이 갑자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된 건 아니고 조금씩 자기의 그 불행했던 모습,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상황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가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산이라는 장소에서 강물이라는 이 장소로 이동하면서인데 이 산도 오장환에게 어떤 생명력의 부활이라는 이런 것을 보여준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인용한 시 성탄제입니다. 성탄제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하고 관련된 그런 날이죠. 여기에 보면 근데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어미 사슴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사냥꾼의 총에 맞아가지고 어미 사슴이 죽고 그 어미 사슴의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어린 사슴이 핥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은 이 어미 사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바로 그 뒤에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속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이 피는 약초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소리 울린다. 아까 소리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을 간직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소리는 이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과 그다음에 죽은 자들,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는 약초 이런 이미지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장환의 이 중기시에서 저는 이렇게 생명을, 소생을, 부활을 꿈꾸는 오장환의 정신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에서 이제 나와서 강으로 가면서 이 소생과 생명력의 회복을 꿈꾸는 모습은 더 극대화되는데 특히 강을 건너를 보면 짧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눈노가 지평 끝 쫓아오는 미더운 숨결 아직도 어두운 영창의 문풍지를 울리며 수성한 눈두렁 종다리 돌을 던지며 고운 흙 새풀이 나온다. 보리 들가에 흩어진 농군들 봄밀이 솟아오른다. 졸졸졸 하늘 있는 곳 구름이 있는 곳 샘물이 흐르는 곳 굉장히 맑고 깨끗한 자연의 풍경들이 나오죠. 봄에 소생하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보통 쉼표라는 건 흐름을 끊고 뭔가 단절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쉼표는 그런 느낌보다는 마치 흙 속에서 새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싹 같은 느낌을 줘요. 쉼표들이. 그래서 이 강물을 건너는 이제 오장환은 오장환의 시에서 강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홍수처럼 그렇지만 강을 건너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소생하는 봄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장환의 중기시에 희망과 소생을 꿈꾸는 생명력에 대한 이런 자세 이게 오장환이 일제 말기 암흑기를 견디게 하는 힘이지 않았을까 우리 민족의 바람을 담고 있는 목소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방으로 와서 오장환은 이제 아까 다시 미당리에서처럼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해방 정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병든 서울 이런 시입니다. 병든 서울에 보면은 이제 8월 15일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근데 이게 해방의 기쁨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병으로 아프니까 어머니를 두고 혼자 죽을까봐 상하로 죽을까봐 부끄러워서 울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은밀한 속마음, 죄 지은 것들을 털어내는 게 고백이죠. 근데 오장환의 이 고백은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인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 시 전체는 우리 민족이 사실 해방이라는 이 기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걸 고백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지만 서울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부패해 있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돼지 같은 사람들만 있고 불황자들만 있고 그래서 이 서울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맑은 하늘로 바꾸자 이런 결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장환은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해방에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 미래에 대한 또 큰 이야기로 역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든 서울을 통해서 오장하는 해방 이후에 조선문학가 동맹의 문학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침없이 조선문학가 동맹 활동을 하면서 그 새로운 나라 건설 이런 거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오장환이 이런 변모를 했을까? 극히 모더니스트였던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조선문학가 동맹이라는 공산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여기에 가담하게 됐을까? 저는 그것을 오장환이 이데올로기로 철저했던 사람이 아니라 시에도 나오듯이 어머니 또는 자기의 그 젊은 동지들 이런 인륜적인 공동체성 즉 함께하는 이 사람들 집단 속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을 버리고 그 집단을 위해서 함께하는 데서 뭔가 이념적인 자기 정신적인 통일성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장환이 소월시의 특성이라는 이 평론을 발표를 합니다. 47년도에 소월시의 특성 이 시에서는 김소월이 조선시에서 상징으로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다. 그래서 소월시에 대한 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발표한 시 자아의 형벌이라는 산문에 보면 역시 소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월도 일찍 죽죠. 어떻게 해서 죽어요? 아편 과라 마약 일종의 마약 중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우한 그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사실은 아편을 너무 많이 복용하다가 결국 일찍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장환은 소월의 그 죽음은 일종의 자살에 가까운데 마치 이제 러시아의 에세니처럼 소월도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에 시대와 이 자기의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불화했기 때문에 자살하고 만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아의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에서 추구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건데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월과 에세닌에게는 자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럼 어떡할까? 이게 오장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장환은 이 분열된 자아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적 주체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윤리적 주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회와 어떤 연대 이거 의식 속으로 확장시켜서 개인적인 나를 그 안에 통일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걸 윤리적 주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장환의 다음 시 공청으로 가는 길 또는 어린 동생에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념적으로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약한 마음, 과거의 부질없음 이런 어떤 회한과 나약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무들이 너그러이 나를 받아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난 거기로 간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그런 윤리적인 모습 이런 것 속에서 오장환이 해방 이후에 그런 참여를 하고 그리고 현실에 비판하는 모습으로 끌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면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해방 이후에 그가 월북해서 썼던 시라든가 또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자료도 있어요. 아직 세상에 발표하지 않은 그런 자료들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장환은 시라는 이런 소중한 문학 양식을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자 했고 자기의 삶을 시로 만들었고 또 시를 살고자 했던 그런 시인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의 부름 앞에서도 그는 박제가 되거나 멈추기를 거부하고 늘 항상 청년으로서 뜨거운 숨결을 가지고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장환의 시는 이 궁핍한 시대에 민족을 위해 노래 부르는 시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부패하고 생명을 억압하는 이런 사회의 모습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항상 어떻게 보면 그걸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게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장환은 그런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새로운 생명의 소생, 신생 이걸 촉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청춘의 가치를 깨우쳐주는 시인으로서 우리 곁에 늘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좀 부족하지만 오장환을 읽은 그리고 오장환을 사랑하는 저의 해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까요? 그러시 오늘 저희가 한참을 뒤척이며 한우쿠 꽃잎 따가 심장 닮은 돌 하나 들고 감춰둔 이름 부른다. 터질 때 들으던 붉은 줄기 콩닥거리던 설레까지 수놓은 새끼한지 손톱 하얀 추순 날리고 잔혹히 얹으며 주문을 외다. 한때 차오르던 우리 둘 비껴 흘러간 물길 이어져 첫눈 오기 전 작은 꽃으로 피어난 너에게로 스며들 수 있기를. 터질 때 들으던 붉은 줄기 콩닥거리던 설레까지 수놓은 새끼한지 손톱 하얀 주순가리로 잔혹히 얹으며 주문을 건다. 한때 차오르던 우리 둘 비껴 흘러간 물길 이어져 첫눈 오기 전 작은 꽃으로 피어난 너에게로 스며들 수 있기를. 작은 꽃으로 피어난 너에게로 스며들 수 있기를. 스며들 수 있기를. 편지들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 같아요. 바다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 같아요.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 같아요. 보내드려요.